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안녕하세요. 불소소 진행을 맡은 이모셔널 PAP 봄봄입니다. 18화 잡지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잡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요. 사실 잡지가 되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분야와 종류가 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서 2회차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잡지의 역사나 우리의 잡지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이야기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잡지, 그리고 요즘 보여지고 있는 잡지, 이 잡지의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어쨌든 저희 둘 다 약간 패션 쪽에 베이스를 두고 일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패션지나 이런 이야기들도 되게 많이 하고 했는데 이후에 요즘에 사실 저희가 최애하고 즐겨보는 잡지들은 조금 다른 카테고리의 잡지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 우선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로망이 있는 어떻게 보면 브랜드가 되기도 한 그 잡지로 시작을 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봐요. 무슨 잡지죠? 네, 저희가 모노클이라는 잡지를 이전에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었던 적이 있었나요? 되게 익숙하지 왜 갑자기? 근데 하도 많이 우리가 평소에도 언급을 해서 이게 언제 얘기했는지 흘리듯이 얘기했었을 수도 있어요. 네, 모노클이라는 잡지를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모노클이라는 잡지는 2007년에 영국에서 발간을 처음 창간한 잡지죠. 모노클은 사실 저는 이제 트렌드 회사 다니면서 리서치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잡지를 봐야겠다기보다는 사례로 리서치하다가 알게 됐는데 그때 처음에 알게 됐을 때는 아마 서점에서 정식으로 못 사서 해외 그러니까 디자인 매거진만 이렇게 모아오는 그런 데에서 주문해서 샀던 기억이 나는데 모노클이 현재까지도 이제 우리나라 한국어 버전으로 만나볼 수 있는 형태는 없는 거죠. 네, 없죠. 네. 그래가지고 팬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사가지고 보기 시작했는데 그 월마다의 주제도 되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 글로벌 비즈니스나 문화 아니면 디자인 같은 것들 되게 총망라해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노클이 분야로 무슨 잡지예요라고 설명을 한마디로 해야 한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화 잡지예요 이런 식으로 분야로 딱 한마디로 정치 사회 잡지예요 이렇게 만약에 표현을 해야 된다면 그 카테고리가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되게 애매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들이 약간 온라인 사이트나 아니면 어떤 팟캐스트 형태까지도 카테고리 되게 확장하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가 일할 때 사실은 브랜드로서 어떤 마케팅을 잘 해서 그 브랜딩의 어떤 사례를 모노클을 접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해서 접했었고 근데 이제 책을 사서 보면서 완전히 그냥 팬이 되면서 팟캐스트까지도 팔로우를 해놓고 있는데 저는 사실 모노클이란 잡지도 좋아하는데 모노클에서 하는 그 이외에 파생되는 컨텐츠들 있잖아요. 그쵸. 카페도 하고 있고 그리고 모노클 샵에서는 이제 제품들도 판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유명 디자이너들하고 콜라보레이션한 형태의 제품도 판매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해외여행 가서 모노클 샵이 있거나 카페가 있으면 한 번씩 방문을 해보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모노클에서는 호텔도 지금 이제 지을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고급 형태의 레지던시 호텔을 지을 예정이라고 제가 기사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제일 최애하는 게 모노클에서 발행하는 트래블 가이드 를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여행 갈 때 그거를 사서 여행을 가고 사실은 이제 약간 제 그거 리스트에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트래블 가이드의 여행지를 모두 가보는 게 삶의 리스트 중에 하나기도 한데 계속 발행을 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행을. 좋네요. 네. 그래서 저번에 저희 이제 교토 봄에 여행 갈 때 그때도 막 트래블 가이드가 나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아마 갔던 기억이 나는데 저 그때 교토 갔다 오고 나서 여기 편집장한테 메일도 썼거든요.
팬레터를 또 쓰셨죠? 네, 팬심을 담아서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뭐야 나 익십이야 막 이러면서 나 지금 발음 너무 셌죠. 그랬는데 2주쯤 후인가 답장이 온 거예요. 뭐라고 답장이 왔나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캡처해서 인스타그램에도 막 자랑을 했는데 내가 지금 너무 바빴다. 우리가 다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트래블 가이드의 그 발간들을 준비하느라 너무 바빴는데 너의 이 애정 가득한 편지가 너무 고맙고 우리 팀 모두에게 공유해서 받고 다들 감사히 생각하고 있다. 이런 너의 이런 마음이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이런 것들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어떤 힘이 되는 편지다. 그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너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되게 응원할게. 그래서 굉장히 팬심을 담아서 쓰셨나 봐요. 제가 진짜 막 구구절절 썼거든요. 내가 니네 때문에 여행을 좋아하게 됐고 진짜 그래서 제가 막 팬심과 덕심의 결과물이다 이것은. 그래서 고이고이 간직하겠노라. 근데 정말로 다른 잡지와 다른 결을 가진 모노클이라는 거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봄봄님도 지금 얘기를 하셨지만 이 잡지와 책을 점점 더 읽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에 모노클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소유하고 싶고 내가 읽고 싶고 내가 거기에 팬레터를 보내고 싶고 이렇게 만드는 이 힘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모노클이기 때문에인 거잖아요. 그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들도 아마 되게 잘 타겟팅을 한 거일 수도 있는데 이걸 보는 사람들이 가진 어느 정도의 지적 수준과 그레이드를 이 사람들이 약간 설정하고 간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쵸. 약간 좀 문화적으로 향유도 할 줄 알고 내 삶을 좀 잘 꾸려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는 듯한 느낌? 네. 이들이 아예 초기에 타겟팅을 할 때도 약간 그런 고급화된 형태로 타겟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내가 모노클을 읽고 싶어 하는 심리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모노클은 내가 모노클을 소유하고 읽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심리를 소비자들한테 불러일으킨 거니까 어떤 책이라고만 하기보다는 되게 브랜드의 어떤 형태를 띠고 있기도 하고 사실 되게 많은 분야를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보통은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분야는 되게 관련된 걸 뭐 사보기도 하지만 무관심한 분야는 또 안 사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다룸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관점이나 이들이 선택해내는 그 여행지에서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어느 곳을 소개하는지 그런 이 사람들의 관점이 너무 궁금하고 공유하고 싶고 알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시대에 봤을 때 굉장히 쉽지 않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사실 다루는 분야도 되게 방대한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타겟팅 얘기하다 보니까 모노클도 그렇지만 츠타야 서점이 저희가 이거 몇 번 얘기했었는데 츠타야 서점도 사실 그런 식으로 타겟팅을 해서 왜 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츠타야가 처음에는 그 일본의 그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경제력이 있는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고급화된 취향의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지라고 해서 시작된 서점이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멋진 모습으로 서점을 에서 책을 읽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 20, 30대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워너비하게 되잖아요. 나도 저 모습을 가지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서점으로 같이 몰리게 되고 같이 그 서점의 공간에 머물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냈는데 사실 모노클도 어떻게 보면 타겟팅한 어떤 대상들이 있으면 그걸 워너비하는 팔로워들이 있어서 저도 아마 그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싶어서 소유하고 싶어지는 물건인 것 같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 세대를 다 아우르고 싶어 하면 정작 전 세대를 다 아우르기는 어려워지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뭔가 진짜 어떤 문화와 지식을 향유하는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나 사회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멋있게 보는 다른 세대가 또 보게 하고 하는 그 관점이나 방식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런 모노클 같은 형태도 그렇고 하나의 이제 브랜드화 돼서 다양한 카테고리를 소비자들이 소비할 수 있게 하는 형태로 이제 확장을 시켰잖아요. 이게 잡지는 아닌데 사실 D&D 디파트먼트도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이제 약간 마케팅 얘기로 좀 돌아가는 것 같은데
디파트먼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국내에도 매장이 있지만 저희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디자인 트래블이라고 일본의 47개의 그 지역을 탐방해 볼 수 있는 그 트래블 가이드 북 같은 거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 북을 만들면서 그 지면을 넘어서 약간 사람들이 입체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뮤지엄과 트래블 스토어 그리고 식당이 같이 있는 매장을 시부야에 오픈을 해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약간 소비자들이 이제 책과 이거를 컨텐츠를 같이 느낄 수 있게 결합하는 형태? 그런 식으로 요즘에는 이제 조금 매체들이 변화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새는 뭐 개인도 브랜딩을 해야 되는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뭐 어떤 상품의 카테고리로 뭔가를 나누는 시대라기보다는 뭔가 정체성으로 이야기되고 뭔가 스토리를 담은 것들이 그게 카테고리 기준이 되다 보니까 잡지라는 것도 그 생명력을 좀 이어가고 브랜드로서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그 라이프 스타일을 같이 다룬다든지 문화를 더 같이 아우른다든지 그런 약간 총체적인 경험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모노클 같은 경우에는 잡지를 중심으로 다른 콘텐츠를 확장하기도 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그리고 D&D 디파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디자인 상품이 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메인으로 또 잡지가 하나의 파생된 어떤 상품? 근데 그 D&D 디파트먼트의 정체성이 연결된 형태로 경험이나 이런 리테일을 만들어내고 그런 게 있지 않나. 확실히 이런 소비자들의 선호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잡지들이 요즘엔 좀 많이 보여지는 추세인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흐름을 만들었던 거에 그러니까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잡지를 소비하게 했던 형태를 만들었던 게 저는 그 킴포크 매거진 그거가 되게 많은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근래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한동안은 이제 잡지라는 게 굉장히 그냥 정보를 전달하고 소비를 조장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한동안은 잡지의 위신이 좀 패션 잡지 같은 경우에는 좀 위신이 떨어졌던 시기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또 그런 패션 잡지는 실제로 없어지기도 하기도 하고요. 네.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건데 여성중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1월호를 마지막으로 휴관을 들어갔고 뭐 인스타일이나 세시, 헤렌 같은 우리가 익숙하게 좀 알고 있는 패션 잡지들도 이제 폐간이 됐다고 하는데 물론 그 안에 좋은 기사도 많았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보통 그런 전통적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뭔가 90년대와 2000년대가 중심이 되는 그 정보의 홍수 속에 있는 그런 잡지들의 그 기본적인 어떤 틀에 약간 염증을 느끼고 그 이후에 새로운 잡지들이 나타나면서 이전의 잡지에 대한 이미지는 좀 노후화되고 새로운 걸 좀 보여주기를 원하게 되면서 약간 폐간을 하는 경우도 생긴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잡지를 부록이 더 좋아서 사기도 하고. 맞아요. 예전엔 진짜 그거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화장품이나 무슨 에코백 같은 거 파우치 뭐 이런 거 근데 되게 좋은 브랜드 거 줘가지고 막 그거 쓰려고 핸드크림 이런 거 받으려고 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패션 잡지에 이제 아이돌들의 화보나 배우들의 화보 같은 것들도 등장을 하는데 그럼 팬들이 이제 그 화보를 보기 위해서 사는 잡지가 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잡지라는 거를 이렇게 모노클처럼 내가 좋아하는 잡지라서 매번 사보고 하는 어떤 브랜드의 형태라기보다는 그 안에 그냥 하나의 컨텐츠나 이슈 네네. 내가 어떤 배우의 팬, 맞네요. 어떤 아이돌의 팬이면 그 아이돌이 찍은 화보를 내가 그냥 수집하는 거지 그 잡지여서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잡지 자체로서의 경쟁력하고는 그건 좀 무관한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어요. 그게 폐간 수순으로 가는 어떤 형태가 되고 지금의 이런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 그런 건 네. 왜냐면은 뭐 이렇게 덕질 하시는 분들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그 예전에 우리도 어릴 때 그랬지만 그쵸, 네. 내가 좋아하는 배우나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찍은 화보만 이렇게 분철을 해서 이렇게 스크랩을 하고 거기에 나온 다른 사람 거는 막 교환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저 옛날에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즘도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아 그게 실제 종이로 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요즘에 인터넷에는 왜 그 화보 사실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스캔본이 돌아다니거나 뭐 전부가 다 나오진 않으니까 소장을 하기 위해서
역시 오빠들 컨텐츠는 언제나 돈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강력하죠, 가장. 이거보다 더 열망적인 팬심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모노클에 편지를 보내신 봉범님도 있으시지만 네, 우리가 지금 이제 비매거진을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오빠들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다시 돌아가서 네. 왜냐하면 이런 시대를 겪다가 그 전환기를 가져온 게 이제 그러니까 그 전에 잡지들은 사실은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사서 보기 아깝다. 맞아요. 미용실 가면 주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잡지를 인식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대중적으로 많이 확산이 되면서 전환을 가져온 거는 킴포크 매거진이나 비매거진 같은 것들이 매거진도 좀 색다를 수 있네? 이건 그전에 보지 못했던 형태의 이미지와 뭐 그런 컨텐츠를 다루네? 라는 이미지를 가져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킴포크 매거진이 우리나라에서 확 붐을 타면서 그거에 파생되거나 혹은 영향을 받아서 다른 분야를 그렇게 킴포크 매거진처럼 되게 감성적인 이미지와 어떤 일상의 문화를 다룬 매거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생각해보니까 킴포크 매거진이 그 당시에 조금 힙하다고 생각되는 카페나 아니면 매장들에 엄청 많이 깔려 있었어요. 그 자기네들 그런 브랜드를 보여주는 어떤 우리 카페는 킴포크 매거진 갖다 놓는 카페야. 이미지적으로 약간 그런 행위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킴포크 매거진은 사실 굉장히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식문화나 어떤 집안의 모습을 예쁘게 꾸민.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굉장히 생활 방식. 그러니까 여유 있게 서로 뭐 동네 사람들이나 친척들이랑 만나서 여유 있고 즐겁게 그 식사를 나누는 어떤 문화를 표방하는 건데 아무래도 잡지가 보여주는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그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소비나 시각적인 것들에 대한 폭발적인 그 반응을 일으킨 거죠. 또 SNS로 인증을 하는 시대랑 맞물리다 보니까 더 증폭됐고. 저는 근데 사실 그 비매거진도 그 인증과 유사한 형태로 인기를 얻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하나의 브랜드를 되게 심층적으로 취재하고 다뤄서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느낌과 정보성에 대한 것도 강한데 그래서 이제 국내에도 많은 팬들이 있잖아요. 그 지식을 이렇게 습득하고 싶어하는. 근데 그것도 있지만 그 비매거진이 약간 그 가진 종이 질감과 크기도 약간 딱이죠. 크기와 그 보여지는 그 뉘앙스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구매하고 싶게 만든다라고 하는 비주얼적으로도 약간 그것도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비매거진도. 저는 이 비매거진이 처음 나왔을 때 몇 년 전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처음 나왔을 때 초반에 그 캐나다 구스 편을 한번 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캐나다 구스라는 브랜드를 좋아해서이기도 하지만 이 브랜드 그러니까 매달 하나의 브랜드를 선정해서 소개를 하는 새로운 개념의 매거진이 도대체 어떤 형태를 가졌는가가 궁금해서 사실은 사봤던 건데 그때는 조금 실망을 했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사진 이미지 같은 것도 그렇고 글이 많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캐나다 구스 브랜드의 내부 사람들을 인터뷰한 것 같긴 한데 취재를 한 것 같긴 한데 너무 뭐가 별게 없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내가 무슨 캐나다 구스의 무슨 점퍼 사진이나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오리 털의 그 사진을 내가 보려고 이거를 산 건 아닌데 좀 아쉬웠었거든요. 근데 사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비매거진에서 브랜드를 매번 선정해서 다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올해인지 작년인지 헷갈리는데 그 모노클 그러니까 네. 모노클 잡지에 대한 거를 다룬 편이 또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오랜만에 사서 봤는데 예전에 캐나다 구스를 봤었을 때하고는 전혀 달라졌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비슷한데 되게 굉장히 깊어진 거예요. 그 모노클에 관련된 그 사람들의 인터뷰도 그렇고 각 팀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나 모노클을 소비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 그런 사람들이 또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데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모노클이라는 잡지가 어떤 잡지라는 것을 모노클 잡지보다 오히려 또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더 이해를 잘 되게 해주는 그래서 사실은 또 그런 걸 느꼈죠. 이게 뭐든지 지속해야 되는구나. 맞아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진행하면서 좀 더 깊어진 느낌이 드니까 이게 지속의 힘이 정말 무서운 거구나라는 거를 또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그 한남동에 그 사운드한남이라는 그 건물 안에 스틸북스에 그 매거진 B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아카이브 공간이 있대요. 근데 거기를 요즘에 그렇게들 찾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네. 비매거진을 발간한 JOH에서 네. 이제 만든 공간이죠. 네. 그래서 이제 관련 기획 세미나 같은 것들도 하는데 그 편집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미나 주최하면 금방 차더라고요. 그 워크샵이. 아무래도 또 이제 인지도 브랜드 인지도와 또 이제 또 팬들이 네. 또 있으면 또 그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매거진 같은 경우도 저희 뭐 모노클이나 앞에 그런 사례 얘기했듯이 그 얼마 전에 이제 여기서 교토를 주제로 이슈를 발간한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매거진이랑 맞춰서 그 성수동의 오레르 아카이브 거기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 해갖고 스틸북스에서 팝업 매장을 했어요. 그래서 잡지에 등장하는 교토의 제품들을 셀렉션 해와가지고 제품도 같이 판매하면서 교토 잡지도 같이 판매하고. 그러니까 그 오르에르가 사실은 그 WDH 편집샵을 하시는 분과 이제 같은 네. 경영자라고 해야 되나? 같은 오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빈티지나 뭔가 그런 상품 셀렉하는데 굉장히 조예가 깊으시기 때문에 또 그 연장선으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시너지가 나는 또 협업을 또 진행한 게 아닌가. 네. 근데 이 비 매거진에서 또 같이 또 콜라보 해가지고 또 나온 게 있잖아요. 이 JOH에서 배달의 민족이랑 같이. 그래서 푸드라는 이름으로 해서 네. F 매거진. 그쵸. 저희가 전에 소금 관련된 거 식재료 얘기할 때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 F 매거진도 요즘에 정말 사랑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도 기대를 안 했었던 이유가 배달의 민족 하면은 너무 창의적이고 위트 있고 좋긴 한데 글쎄 어떤 좀 진중하고 깊이감 있는 쪽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젊고 톡톡 튀고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쪽이 더 강하고 조금 더 심도 있게 막 탐구를 하는 느낌보다는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배달의 민족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좀 더 그냥 비매거진의 그 모노클 편이나 이런 거보다는 좀 더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약간 디저트 같은 매거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소금에 대해서 굉장히 파헤치는 기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소금의 역사에서부터 그 염장 음식,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주는 음식이죠. 그래서 뭐 하몽이나 츠케모노 같은 뭐 우리나라 김치도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그런 염장 음식에서부터 뭐 셰프들이 소금을 테마로 어떤 음식을 보여주면서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연장 실험을 했던 것의 결과를 보여준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식문화를 제대로 파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F 매거진이 선정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내가 정말 무슨 음식에 관련된 걸 보지 않아도 문화적인 깊이감이나 어떤 그런 걸 보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소장할 만한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첫 회가 이제 소금이었고 이후에 치즈가 두 번째 나왔고 최근에 치킨이 나왔었잖아요. 이 치킨은 정말 참 배민하고 너무나 딱 네. 맞는. 그 치슐랭 가이드 그 책 금색으로 이렇게 금박된 치슐랭 가이드 책 나온 거 있거든요. 네네. 배민에서 그렇게 한 우리나라 치킨의 역사랑 치킨집 어느 집이 맛있는지 뭐 정말 그 프랜차이즈부터 총망라 해갖고 나온 북이 있는데 그거 요즘에 인기 진짜 많더라고요. 치믈리에 대회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배달업체이기 때문에 그 프랜차이즈 음식을 더 소비하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배민한테 더 좋은 부분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브랜딩과 상업성을 모두 다 잘 줄타기를 잘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저는 느껴져요. 저는 요번에 이 치킨 시리즈 보면서도 그랬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접하는 컨텐츠를 어떻게 엮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소비로 이거를 끌어들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잡지가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게 많은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사람들마다 정말 다양한 취향이 있고 세분화된 어떤 기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하나 잘 건드려주면 팡 터질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엮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엮느냐에 따라 정말 달라질 정말.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런 비매거진이나 킴포크나 이런 것만큼이나 인기 또 있는 매거진 있잖아요. 그 베어 매거진. 베어 매거진 같은 경우에는 그 좀 이후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베어 매거진을
이제 발간하는 곳이 디자인 이음이라고 그러니까 킴포크의 한국어 번역판을 여기서 출간하더라고요. 아, 네네. 그러니까 그 감성이 조금 잘 맞네요. 예, 결이 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게 베어 매거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베어 매거진에서 운영하는 베어 카페를 서촌에 있는 한옥 카페인데 그 안은 또 이렇게 화이트를 모던한 걸 섞어서 현대적인 거랑 약간 한옥이 공존하는 것처럼 만든 카페가 있는데 궁금해서 이제 거기 찾아가가지고 매거진을 샀던 기억이 나요. 근데 베어 매거진 같은 경우에는 매회 다른 주제를 다루죠. 그래서 이제 각 권마다 주제가 정해지는데 거기에 맞게 이제 그 직업의 사람들을 다루는 컨텐츠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식물, 커피 같은 되게 요즘에 진짜 왜 이거 표지만 딱 봐도 커피 써 있고 식물 써 있으면 사람들이 왜 사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쵸, 그 주제 자체가 되게 트렌디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주제는 되게 트렌디한데 본래 잡지의 결은 항상 그 이렇게 잘 정돈된 그런 잡지인 것 같아요. 제가 옷 편을 샀었는데 네. 디자이너나 브랜드들을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아주 유명하고 아주 큰 규모의 브랜드들은 별로 없고 뭐 요즘은 그래도 좀 이름이 있긴 하지만 분더캄머나 뭐 모어덴레스 인스타 팔로우에서 저는 사실 라이프 스타일 샵으로 더 좀 익숙한데 모어덴레스 같은 경우도 있고 공정무역 형태로 제작을 하는 브랜드인 그루 뭐 이런 브랜드를 좀 다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네팔이나 인도, 베트남 여성들이 수공예로 제작을 하는 제품만 생산을 하고 염색도 전부 천연 염색으로 된 것만 이제 제작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다 다른 컨셉과 다른 옷을 만드는 브랜드와 디자이너들이지만 뭔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선순환적인 것들을 고민하면서 트렌디하지 않은 SPA 브랜드와는 좀 상반된 자기 길을 걸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나열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좀 어떤 카테고리에도 그 베어 매거진에서 그런 형태를 선정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요런 형태의 라이프 스타일 보여주는 매거진 말고도 저 서점에서 조금 신기하게 봤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문예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되게 다른 형태로 좀 새로운 시도를 보이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잡지에서 그 젊은이들이 좀 많이 선택해서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그래서 리터 같은 거나 뉴필로소퍼 같은 문예지나 철학 잡지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새로운 시도를 보이는 것 같아서 요즘에 눈에 띄더라고요. 커버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커버 디자인에도 많이 영향을 받는데 그 뉴 필로소퍼를 또 사신 분의 리뷰도 보고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사고 싶더라고요. 그 약간 다양한 주제를 그 뭔가 심리적이고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다룬다는 게 뭔가 내 인생을 한번 고민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커버도 굉장히 매력적이라서 굉장히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뉴필로소퍼가 원래 2013년에 호주에서 창간된 개간지인데 얘네가 이제 인문학 기반으로 일상의 철학을 담는 게 목표래요. 그래서 이들이 호주판도 그런데 광고를 안 싣는데요. 광고가 없는 잡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광고가 없으면 네. 어떻게 유지를 하죠? 그게 그러네. 판매로 다 가능이 한 건가요? 근데 한국판도 광고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모노클도 광고를 하잖아요. 물론 이제 모노클 같은 경우에는 단순 광고가 아니라 자기들이 새롭게 엮어가지고 자기네들 감성한테 맞는 브랜드만 선정해서 이제 그 광고와 에디토리얼이 합친 형태를 보여주는 게 이제 모노클이라면 뭐 비매거진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를 하나 통으로 다루기 때문에 그 브랜드에서 이제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근데 광고를 또 다른 뭐 패션 잡지들이나 이런 데서 실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경제적인 경영적인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저 그렇게 생각을 하질 않았었는데 광고가 없는 잡지를 진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니면은 그냥 일반 책들은 광고 없잖아요. 네네네. 그냥 그런 개념으로 낸 건지. 그럼 이제 정말로 수익 개념을 배제하고 딱 철학이라는 어떤 내용에
전달하는 거에 뭔가 포커스를 하니까 오히려 책의 개념에 그럼 가까울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진짜 사서 읽어봐야지. 네.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리터 같은 그런 문예지는 이제 리터는 사실 민음사에서 선보이는 건데 민음사가 왜 그 문예지 출판하는 걸로는 되게 유명한 출판사잖아요. 근데 이게 문학이 소비되는 방식이 너무 많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들이 이 고민이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평론가가 아니라 실제 문학하는 사람들 위주의 글을 실어야겠다라는 목적으로 좀 이제 문예지를 새롭게 바꾸고 그래서 평론가가 아니라 젊은 편집자들이 이제 글의 방향이나 디자인 같은 것도 다 맡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실린 작가들도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작가들 을 중심으로 좀 다루고 소설 말고도 이제 에세이나 인터뷰 같은 거 이런 거에 이제 다양성을 좀 더 접목해서 이제 젊은이들에게 좀 소구되는 그런 문예지 형태로 좀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네,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민음사는 사실 굉장히 크고 유명한 출판사인데 그런 출판사에서 마저도 이 달라지는 소비나 이 글에 대한 잡지에 대한 책에 대한 어떤 향유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지고 있어서 그 고민을 또 이 대형 출판사에서도 하고 있다는 게 참 뭔가 우리 변화의 시류에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이제 이 출판의 형식을 아예 바꿔버리는 형태들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 1인 출판이나 독립 출판이 많아지면서 약간 그 인쇄를 애초에 좀 적게 소규모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또 개인이 제작하는 거에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그게 일정 금액이 모이면은 그때서야 제작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형태가 좀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개개인들이 출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책은 대형 출판사는 이제 재고에 대한 거를 이렇게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서는 생산을 하게 되는데 그게 사실 개인이나 뭐 소규모에서 독립 출판을 하다 보면 부담스러울 수 있죠. 경제적으로. 그리고 책도 지금 얼마나 팔릴지 예측하기 더 어려운 시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해서 매거진을 발간하거나 뭐 개인의 어떤 책을 발간하거나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요즘에 좀 주목받는 그런 형태로 보여지는 책들 중에 하나 뭐 있으면 소개 좀 하나 해주세요. 제가 아까 피님한테 그거를 듣고선 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 되게 충격을 받으셨는데 대표적으로 1인 독립 잡지를 만드시는 분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덕후 매거진이라는 걸 발간하시는 고성배님이신데요. 이제 그 덕후의 뜻이 우리 덕질, 덕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우리 덕후들이 다양한 분야의 덕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덕후들이 가진 그 집착적인 어떤 요소들에서 주제를 가져와서 그거를 발간을 하시고 사실은 좀 유명하시죠. TV에서 인터뷰하셨던 것도 좀 본 것 같아요. 네, TV 많이 봤었어요, 저도. 그리고 우리가 지난 살롱 시간에 그 잡지를 만드는 살롱에서 이제 호스트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도 이제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 이제 기획하고 있는 잡지를 올려서 그게 이제 모금이 되면 제작을 하고 하는 형태를 계속 이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주제를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을 받고 있는 잡지의 주제는 되게 독특했어요. 전 세계 악마들의 총집합. 제목이 검은 사전이에요. 아니 저는 이게 이 모음집의 주제에서 한번 놀랬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모금액을 듣고 더 지금 말을 더듬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왜냐면은 뭔가 무서운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 뭐 악마들의 이야기 이거 굉장히 매니아적인 거예요. 모두가 좋아하는 컨텐츠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좋아하는 사람만 근데 이분이 하는 게 다 이런 컨텐츠거든요.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거를 깊이 파는 게 이분의 특징인데 이게 이제 200만 원이 넘으면 결제가 되고 이 크라우드 펀딩 제작이 진행이 되는 형태인데 아직 한 달의 시간이 남아있어요. 크라우드 펀딩이 마감되지 않았어요. 근데 숫자를 다 얘기해도 되겠죠? 제가 본 거니까. 7,000명이 넘는 분이 일단은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목표 금액에서 5,000%를 넘겨버린 거예요. 어떤 산업에서 요즘 같은 저성장 시대에 5,000%의 성장이 소비를 큰 금액으로 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그리고 특히나 이 서점, 책 다 사양 산업이라고 하면서 먹고 살기 어려운 컨텐츠라고 하면서 근근히 이어가는 이 시대에 금액으로 치니까 11억이 넘더라고요. 대단한 것 같아요. 이 검은 사전으로 듣기만 해도 이 검은 사전이라는 이 막마들의 이야기를 다 어떤 형태일지 모르지만 저희가 지금 계속 앞에서 잡지가 뭐 폐간된 잡지들도 얘기도 하고 요즘의 잡지들도 얘기하지만 주의 핵심은 지금 계속 컨텐츠인 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분 그리고 혼자 만든 거잖아요. 1인 잡지잖아요. 네. 그럼 다 이분이 가지시나요? 갑자기 부러운데? 수익 구조에 대한 궁금함을. 그러니까 컨텐츠의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이분은 또 그리고 이미 워낙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미 많은 개인 자체가 약간 브랜드처럼 약간 셀럽처럼 많은 분들이 팬심을 또 갖게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더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개인이든 누구든 브랜딩이 되면은 거기서 어떤, 그러니까 나오는 카테고리의 상품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던지는 메시지가 너무 좋으면 이 사람이 하는 이 사람다운 행보라면은 그게 어떤 물건이든 책이든 그거를 다 브랜딩의 차원으로 경험하면서 하고 싶어 하는 게 책까지 연결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맞아요. 이분은 1인 잡지, 덕후 잡지라는 걸 너무 잘 브랜딩 하시면서 팬들을 만들어낸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형태 크라우드 펀딩의 형태로 잡지가 생산되는 것도 있지만 요거는 잡지의 형태로 봐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웹진도 사실은 요즘에는 많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사실 웹진이 오랫동안 여러 시도를 했지만 그동안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활성화되거나 그거를 막 돈 주고 구매해서 그게 뭔가 산업이 커지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운 시대였죠. 근데 요즘은 또 웹북이나 이런 거를 또 많이 사용하기도 하면서 점점 더 또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리포트와 약간 그런 매거진의 형태 중간 정도의 선에서, 그러니까 웹진일수록 오히려 더 지식을 전달하고 하는 형태의 카테고리들도 되게 많이 보여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매거진이다 아니다라고 하기 좀 왜 그런 형태들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거의 종이책을 선호하거든요. 저는 웹북이나 이런 걸 별로 보지 않는데 유일하게 구매를 했던 거는 그 퍼블리라는 곳에서 발행하는 리포트인데, 뭐 어떤 해외 페어가 있으면 거기에 에디터를 보내서 그분이 취재하고 써내려간 리포트를 발간하기도 하고, 뭐 어떤 주제, 뭐 상하이의 어떤 서점을 취재하기도 하고, 퍼블리에서만 나올 수 있는 컨텐츠인 거죠. 직접 다 취재를 했으니까 서점에서는 구할 수 없는 내용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브랜드나 마케팅이나 뭐 약간 그런 쪽에 좀 많이 포커스가 되다 보니까 관련된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는 좀 소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기획이 다 읽는데 한 30분 걸리나?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더 걸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책 한 권하고는 좀 분량의 차이가 좀 큰데 그런 것들을 한 10,000원? 뭐 10,000원이 안 된 경우도 있었나? 한 15,000원이 된 경우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여기서 하필 공교롭게도 잡지에 관련된 컨텐츠 리포트를 샀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팔리는 기획이라고 해서 그 일본의 잡지죠. 브루터스나 뽀빠이 매거진을 다루면서 그 브랜드가 어떤 식으로 살아남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정체성을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인터뷰도 하고 분석도 한 리포트였는데 굉장히 저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좋게 읽었어요. 그래서 가끔 내가 내가 좋아하는 주제가 있으면 한번 사서 봐야겠다. 근데 이것도 약간 크라우드 펀딩의 형태를 그 사이트 자체 내에서 가져가서 얼리버드로 미리 구매하면 좀 더 싸게 살 수도 있고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명확하게 뭐 매거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도 하나의 매거진이 아닌가 사실. 저희가 지금 이제 오늘 잡지에 대해서 사실 주제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얘기를 하면서 계속 느껴지는 게 매체의 형태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적인 성격을 띠는 형태로 많이 변화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뭐 북과 매거진의 중간 형태라는 북커진이라는 말도 있고, 북과 저널리즘이 약간 결합돼서 북저널리즘이라는 말도 생기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소비자한테 가볍고 쉽게 접근을 하면서도 정보성을 놓치지 않는 형태로 많이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효율적인 면에서도 되게 좋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요즘의 소비자들의 이런 성향에도 잘 부합하는 그런 형태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은 잡지도 그렇고 책도 그렇지만 그 시대, 동시대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어야 한다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긴 글을 못 읽는 시대, 이미지에 민감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종이책을 조금 안 보는 시대이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나 특성에 맞춰서 책이나 잡지도 좀 변해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책을 사고 싶게 만드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그런 시도를 하면서 새로운 자기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어떤 잡지가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노클이나 비매거진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런 부분을 잘 하고 있지만 또 이 잡지 하면은 일본의 잡지들을 또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죠. 또 우리나라 문화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잖아요. 지금도 저희가 또 자주 보기도 하는 잡지이기도 하고요. 아까 피님 잠깐 얘기하셨지만 브루터스나 뽀빠이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정말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편집자나 사진작가들이 낸 책까지도 같이 연결해서 인기가 있고, 요번에 최근에 브루터스에서 이제 걔네가 리빙까지도 뭐 이제 카테고리 확장해서 잡지가 나오기도 하는데, 요 최근에 5월인가 주제에 서울에 관한 주제가 하나 나온 게 있었어요. 그 브루터스의 시선에서 바라본 서울은 어떤 모습이었을지가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타이틀이 서울에서 해야 할 101가지를 소개하는 거였는데, 근데 그 내용이 저희 지금 그 이태원 쪽에 장진우 거리로 되게 유명한 것들 있죠. 네. 그런 식당들이 나온다거나, 그리고 그 최신 카페와 매장, 그런 정보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김밥을 소개하는 장이 있는데, 그런 장들은 이제 뭐 연희김밥, 바르다 김선생, 로봇김밥 이런 애들의 대표 메뉴를 가져다가 잘라서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맛의 김밥을 단면으로 보여주는 소개 페이지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전 요걸 보면서 느꼈던 게, 이들이 서울에서 해야 할 101가지 리스트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정말 딱 우리나라 지금 컨템포러리한 딱 지금의 컨텐츠들 있죠. 서울이라는 지역이 되게 트렌디하고 되게 컨템포러리한, 그렇게 느껴지는 도시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컨텐츠들을 보면서. 그걸 또 이제 매거진에서 선정한 어떤 특성을 보고 느껴지는 역으로. 네. 서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거를 해외 잡지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를 우리가 열심히 보는 것도 그 해외 외국 사람들이 보는 한국의 문화의 시선은 어떨까? 우리는 너무 우리라서 인지를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해외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좀 바깥에서 보는 또 다른 시선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저희가 오늘 잡지를 통해서 정말 역사성과 시의성과 막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잡지가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해서 2회에 걸쳐서 이제 잡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본범님 어떠셨어요? 네, 잡지가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가볍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글솜씨들이 있는, 재미가 있는 어떤 매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잡지는 되게 사랑하고 유용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한 장 한 장 저는 이게 손으로 만져지는 이 질감이나 이런 게 좋아서 잡지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요. 가장 취향적인 물건이자 가장 유행적인 물건이 잡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피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잡지를 보면서도 잡지 하면은 그냥 뭔가 그냥 한때 보고 지나가는 거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근데 오늘 잡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시대를 담고 있고, 어떻게 엮어내느냐에 따라서 잡지도 얼마든지 깊이감 있고 개인의 취향을 깊게 담아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컨텐츠고, 아주 지금의 시류를 담아내는 어떤 컨텐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저도 잡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2회차에나 걸쳐서 이야기를 할 만큼 잡지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았고 잡지의 의미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보게 됐고 새로운 잡지를 또 한번 읽고 경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18회 잡지 두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요. 불소소 19화 예고를 드릴 텐데요. 19화는 의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는 사실 굉장히 누군가에게는 디자인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의자의 덕후이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그냥 실용적인 생활용품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자도 굉장히 취향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따라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굉장히 폭이 넓은 물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또 라이프 스타일을 또 볼 수 있는 물건이 의자가 아닌가 싶어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의자에 대한 다양한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불소소는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 스트리밍 채널을 통해서 공개됩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도 계정이 있고요. 검색창에서 불소소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관련한 댓글 외에도 메일로도 사연을 받고 있고요. 메일은 ideal-list@naver.com으로 사연 주시면 됩니다. 네, 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18화 잡지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모셔널 PAP 봄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